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101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의 손익계산서 항목 중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변동되는 것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한다. 그지요? 매출 원가 아닙니다. 매출 총이익은 무엇입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르는데 영업 외 비용과는 전혀 관계없다. 그지?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거를 영업이익이라고 부르는데 영업이익 또한 영업의 비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 줄여서 세전이익이라고 부른다. 그지? 세전이익은 무엇입니까?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뺀 거를 세전이익이라고 부른다. 그지? 그래서 세전이익은 요 영업 외 비용이 변동해버리면 요것도 변동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정답은 4번 되겠다. 지웁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골 메뉴다. 그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누어진다. 현금, 요구불 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다시 현금은 두 개로 나눠진다. 그지? 지폐 동전과 같은 통화, 그리고 통화 대용 증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당좌예금은 요구불 예금에 해당한다. 그지? 타인 발행 수표,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줄여서 이렇게 표현한 모양이다. 그지? 요거는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합니다. 보통 예금, 요구불 예금에 해당한다. 그지? 정답은 4번이네.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 자, 현금성 자산 의미는 무엇입니까? 국제공제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이라던가 은행에서 만든 금융상품 중에서 취득일 기준, 취득일로부터 이제 따집니다. 만기가 3개월 이내일 때가 현금성 자산이었습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금융 상품이 있어. 자, 요게 만약에 취득일 기준으로 볼 때 만기가 3개월 이내라면 현금성 자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 내용은 뭡니까? 만기가 3개월 이내 아니고 1년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금성 자산은 아니고 단기 금융 상품 또는 장기 금융 상품으로 이제 접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다. 됐지요? 문제 3번. 다음의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입니까? 업무용 승용차 2천만 원을 취득하면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약속금을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업무할 때 사용하려고 승용차를 구입했다 이겁니다. 뭡니까?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구입 거래다. 그지?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 계정 과목 처리하면 되겠네.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증가를 기록합니다. 2천만 원. 자, 대변. 계약금으로 돈을 미리 200만 원 주었었답니다. 그 부분은 차변의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지? 그거를 대변에 적어서 자산 감소 기록합니다.
200만 원. 2천만 원 주어야 되는데 200만 원 미리 주었으니까 1,800만 원만 주면 된다 이겁니다. 1,800만 원 부분은 어떻게? 우리 회사가 약속금을 발행했답니다. 약속금 발행했다고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급엄 계정 과목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 번 강조드렸다 그지? 지급엄 계정 과목 쓰려면 주된 영업활동 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 회사가 제조기업이라고 원재료 구입하고 제품 팔고 그런 게 주된 영업활동인데 지금 보는 거래는 유형자산 구입 거래입니다. 이거는 주된 영업활동 아니니까 우리 회사가 약속금 발행했다 하더라도 절대 지급엄 아니고 뭘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네. 이렇게 분석해 보았고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 찾으랍니다. 선급금 사용되었고 차량 운반고 사용되었고 미지급금 사용되었다 그지? 지급엄 아니다 이겁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줍니다. 문제 4번. 아래의 고정자산 관리 대장에 의하여 2022년 기말 결산 시 감가상각비 제조 원가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단 월할 계산하고 소수점 미만 금액은 철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묻는 문제다 그지요? 월할 계산한답니다. 자,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지만 월할 계산한다 해놓고 어설프게 뭐 5월 2일 뭐 이렇게 날짜 주었습니다. 이상하다 그지? 뭐 5월 1일 날 취득했다고 그렇게 해야 깔끔하게 월할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지만 조금 날짜를 5월 2일이 아니고 5월 1일로 이렇게 수정해서 교재에는 수록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차량 운반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감가상각비 계산해야 되는데 제조 원가로 기록되는 것만 구하랍니다. 자, 차량이 한 대는 영업부에서 쓰고 있고요. 한 대는 생산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영업부에서 쓰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다 그치? 요거는 구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야. 밑에 있는 요 차량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 계산하면 됩니다. 됐지요? 생산부 차량.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고 내용연수 5년입니다. 취득원가 3천만 원이고요. 잔존가치 500만 원이고 취득을 올해가 아니고 몇 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월할 계산한다라고 했지만 2019년도 취득한 연도에는 뭐 12달 중에서 몇 달치 이렇게 안분했겠지만 올해는 2022년도에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지? 1년치를 전체를 감가상각비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정액법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 뺍니다. 그거를 내용연수로 나누면 된다 이겁니다. 내용연수 나눈다라는 거를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3천만 원 빼기 잔존가치 500만 원을 5분의 1로 나누면 되지 그지? 곱하기 5분의 1 요게 0.2잖아 그지? 뭐 그런 의미로 뭐 삼각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양이네. 알았다. 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빼기 500만 원은 2,500만 원이고 5로 나누면 500만 원 계산됩니다. 정답은 1번. 됐지요? 문제 5번 봅시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무형자산 일단 특징부터 우리 복습해 봅니다. 자, 먼저 무형자산 하기 전에 유형자산 정리해 볼까? 유형자산. 자, 특징 3가지 있었습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구입했고 장기간 동안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인다. 이렇게 특징 3가지 정리했고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조금만 변형하면 된다 그지?
사용한다 똑같고 장기간 똑같고 눈에 보인다를 눈에 안 보인다 이렇게 변형하면 됩니다. 다만 무형자산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비용 가지고 무형자산이라고 장난치는 회사가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건 세 가지를 추가로 언급했다 그지? 식별 가능해야 되고 회사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지? 세 가지 요건을 추가로 언급했었다. 됐습니다. 자, 이 내용 가지고 문제 풀어볼게요. 옳지 않은 거 찾아냅니다. 먼저 1번 무형자산은 영업상 목적으로 획득 또는 보유하는 것으로 물리적 형체가 없다.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2번 식별 가능성이라는 거는 특정 무형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해서 별도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지? 3번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돈 된다라는 의미다. 그지? 그거는 재화 매출이나 용역 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어렵게 적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해져 있는 기술력을 우리만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독점적으로. 그지? 그런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돈 된다 이겁니다. 돈 되는데 어떤 형태로 돈 되냐면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는 생산활동에서 원가가 작아질 수도 있고 그지? 그런 형태로 돈 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다. 1, 2, 3번 맞고요. 4번이 틀린 지문이랍니다. 정답은 4번. 읽어볼게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시가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고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원가로 측정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래. 분석해 볼게. 이겁니다. 만약에 물건을 우리가 외부에서 구입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우리가 컴퓨터 샀다고 컴퓨터 가지고 있는 것만 우리가 업무에서 쓸 수 없다 그지? 회계 업무 하려면 회계 프로그램을 또 별도로 구입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회계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이잖아. 그지? 외부에서 구입하는 거라면 얼마 주고 구입했다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요 100만 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출한 돈이니까 원가입니다. 구입 당시 원가. 요 100만 원은 우리한테 원가이자 구입할 당시의 시장 가격, 시가입니다. 외부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 100만 원으로 우리가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구입 당시에 원가랑 구입 당시의 시가는 똑같은 게 일반적이야.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라면. 그런데 무형자산은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가끔 있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게 개발비입니다. 그지? 개발비는 의미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물을 넣어가지고 달리는 자동차를 우리가 개발 성공했습니다. 상용화 성공했다. 대박 났다 이겁니다. 그때 개발 활동에서 발생했고 몇 가지 요건 충족할 때 그때 그 개발 활동에서 든 지출을 자산인 개발비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그지? 예를 들어서 1억 원. 요 경우는 외부에서 구입한 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개발 활동하면서 지출한 돈이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규정하다 보면 시가가 아니고 뭘로? 원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무형자산 최초로 인식할 때는 시가 아니고 원가로 측정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답니다. 일리 있습니까? 이렇게 지문 내용 분석해 봤고, 자 잔소리합니다. 4번 지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라고? 회계학이 방대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지문이 나올 수 있어. 괜찮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신감 있게 답 선택해서 찍고 넘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4번 되겠다. 주입니다.
문제 6번 봅시다. 다음의 계정별 원장을 분석하여 9월 1일 단기매매증권 처분가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고, 단기매매증권 계정과목과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계정과목의 총 계정원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묻고 싶은 내용은 총 계정원장을 너는 읽을 수 있니? 그거를 묻고 있다 이겁니다. 총 계정원장만 읽을 수 있다면 이런 문제 식은 죽 먹기입니다. 자, 후딱 분석해 봅니다. 자, 단기매매증권 계정과목의 총계정원장에서 8월 1일 내용이 있네요. 이것부터 해볼까? 자, 8월 1일에 단기매매증권 계정과목이 차변에 50만 원만큼 회계 처리되었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계정과목 이름은 뭐라고? 현금이었습니다. 그지? 현금 50만 원 주고 단기매매 증권을 구입했다 이겁니다. 거래소결 관계를 보면 차변 단기매매 증권 자산 증가, 대변 현금 자산 감소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단기매매 증권 자산이다 그지?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금액 왼쪽에 적히면 되는데 기초금액은 0인 모양입니다. 작년도로부터 올해로 이월된 건 하나도 없고 올해에 증가한 것만 있다 이겁니다. 50만 원. 그지? 그 분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 1일에 팔아먹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단기매매 증권을 팔아먹었어. 그러면 자산 감소가 대변에 기록되었을 거다. 그지?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었다 이겁니다. 9월 1일에. 그지? 그겁니다. 반대쪽 계정과목은 뭡니까? 현금입니다. 차변에 현금으로 기록되었다. 얼마? 50만 원.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수익에 해당한다. 그지? 수익에 해당하는 수익은 나의 자리 오른쪽입니다. 수익 계정 과목이 오른쪽에 회계 처리되었습니다. 수익이 증가했다 이겁니다. 10만 원만큼. 대변에 10만 원만큼 회계 처리되었는데 계정 과목 이름이 뭐라고?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라고. 반대쪽에 있는 계정 과목 이름 뭐라고? 현금이라고. 얼마? 10만 원. 이렇게 총 계정 원장 내용을 가지고 분계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답 찾았네, 그지? 자, 9월 1일에 단기매매 증권을 팔아먹었습니다. 얼마에 팔아먹었습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차변의 회계 처리된 게 뭡니까? 현금 50만 원, 현금 10만 원, 토탈 60만 원 주고 팔아먹었다 이겁니다. 그지? 50만 원 주고 구입했었던 단기매매 증권을 60만 원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10만 원만큼 처분이익이라는 수익이 생겼습니다를 이렇게 분개한 거고 정답은 60만 원 되겠다. 됐지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만 읽을 수 있다면 이런 문제 1분 안에 그냥 풀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정답은 3번. 문제 7번. 아래의 분계를 각 계정별 원장에 전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지? 분계 내용을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을 수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6번은 총계정 원장을 가지고 분계 내용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니를 묻고, 요거는 정반대로 분계 내용을 가지고 다시 총계정 원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니를 묻는 문제다. 아시겠죠?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우리 회계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분계를 이제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어 봅시다. 사용된 계정 과목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이 분계를 총계정 원장으로 적을 때 어떤 몇 가지 계정
총계정 원장이 사용된다고? 세 가지 총계정 원장. 그지? 하나씩 적어볼게. 급여라는 계정 과목의 총계정 원장.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총계정 원장.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총계정 원장. 이렇게 세 개로 옮겨 적을 수 있고, 총계정 원장 작성할 때 작성 방법, 금액은 나의 금액, 그리고 그 내용을 적을 때는 반대쪽 계정 과목을 적자. 그지? 금액은 나의 금액, 내용은 반대쪽 계정 과목.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급여 계정 과목이 차변에 기록되었다. 그지? 금액은 나의 금액. 왼쪽에다가 200만 원 적어준다. 내용은 반대쪽 계정 과목. 반대쪽 계정 과목 200만 원이 반대쪽에 두 개의 계정 과목이 있다. 그지? 미지급금과 예수금. 둘 다 적어주는 거지 뭐. 미지급금, 미지급금, 예수금 둘 다 적으면 되지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은 오른쪽에 기록됐다. 그지? 나의 금액 1950000 그리고 내용은 반대쪽 계정 과목 급여라고 적으면 됩니다. 예수금 계정 과목 금액은 나의 금액. 오른쪽에 5만 원 기록되었습니다. 내용은 반대쪽 계정 과목 급여라고 적으면 되겠지. 그지요? 자, 거래 요소 결합 관계를 보면 차변의 급여 비용 증가. 미지급금 부채 증가. 예수금 부채 증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 그지? 그리고 자, 급여 비용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수익 비용은 기초금액이 없다. 그지? 증가는 나의 자리 왼쪽, 감소는 반대쪽. 200만 원이 왼쪽에 기록됐다는 의미는 뭐라고? 급이라는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거를 의미합니다. 미지급금 부채입니다. 나의 자리 오른쪽. 기초금액은 없는 모양이다. 그지?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작성 안 했어. 오른쪽. 미지급금 계정은 오른쪽에 급이 기록되었다는 걸 뭐라고? 부채가 증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195만 원만큼 증가했습니다. 그지? 예수금 부채입니다. 나의 자리 오른쪽. 기초금액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었어. 0으로 그냥 적었고 증가한 게 5만 원 있다 이겁니다. 그지?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5만 원만큼 증가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총계정 원장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지? 그렇지만 이런 게 출제되는 겁니다. 자, 정기한 걸로 가장 적절한 것, 즉 바르게 정기한 거를 찾아보랍니다. 급여 계정 과목의 총계정 원장은 아예 제시되어 있지 않네. 이거 두 개의 내용을 적는 게 조금 보기 싫어서 그런 모양이다. 그지? 미지급금과 예수금 두 개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만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금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적혀 있다. 그지? 틀렸어. 오른쪽에 금액이 있어야 되잖아. 미지급금 오른쪽에 금액 적혀 있어야 되는데 금액이 틀렸다. 그지? 5만 원. 아니야. 예수금 오른쪽에 적혀 있어야 된다니까? 너 왼쪽에 왜 적니? 미지급금 오른쪽에 195만 원 적고 내용으로는 반대쪽 계정 과목 급여라고 적는 겁니다. 그지?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8번. 다음의 계정 과목 중 계정 체계의 분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수익, 자산 수증 이익 수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수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 그지?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면 수익 중에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영업
외 수익, 자산 수증이익 마찬가지 영업 외 수익, 단기매 증권 평가이익 영업 외 수익. 그지? 디테일하게 봐도 세 개가 동일하네.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 중에서 자본 잉여금. 그지? 이렇게 세부적인 분류까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정답 보면서 바로 찾았다. 그지? 매출원가가 되겠습니다. 매출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고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고 했다. 그지? 정답 찾는 데에는 문제 없지만 1번 지문을 우리 수정합시다.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제조간접비 합한 것이 결국 단기 총 제조원가다. 그지? 그런데 우리 실기편에서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메뉴 구경해 본 적이 있다. 그지? 일반적으로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원가 발생 형태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더라. 그지? 어떻게? 1번 지문 고칩니다.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 합한 게 결국 단기총 제조원가가 되고, 여기서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반영하면 결론값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로 표시되더라. 그지?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이러한 내용까지만 표시될 뿐 매출원가는 표시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교재 수록할 때는 1번 지문, 그지? 이렇게 수정해서 수록하겠습니다. 오케이. 문제 10번.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단골 메뉴다, 그지? 자, 다품종 주문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은 개별 원가 계산이고, 그지? 정유업, 제당업, 제분업은 종합원가 계산이 적합하다. 파이프라인 쭉 타고 가면서 동종 제품이 연속 대량 생산되는 것이다. 건설업 주문에 의한 기계 제조업, 항공기 제조업은 개별 원가 계산에 적합하다. 그지? 물건 한 개 만드는데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만든다. 그지? 그게 개별 원가 계산. 그럼 1, 2, 3번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 상대적으로 정확한 제품원가 계산이 가능한 방법은 종합원가 계산이다. 가끔씩 이러한 내용이 출제되더라. 그지?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더라 이겁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평균화 또는 평준화 개념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계산이 단순하고 편리하다 이겁니다. 단순하다, 편리하다, 계산이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게 장점이야. 그런데 단점은 편리한 대신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정확한 거는 개별이 정확하다라고 보는 거다. 이게 장점이다. 그러면 나의 장점, 편리하다가 장점인데 단점은 뭐겠습니까? 정확하지 않다가 정확도가 떨어진다. 부정확, 이게 단점이 되겠지. 개별원가 계산은 정확하긴 한데 계산이 좀 복잡하다. 불편하다. 계산이 복잡하고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의 장단점을 정리할 수 있고,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닌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하버드대 교수님, 지금은 퇴임하셨을 겁니다. 그 교수님이 예전에 이런 내용을 책에 실었던 적이 있어. 그 내용 때문에 계속 이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둡시다. 그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확한 계산 방법은 그지? 개별 원가 계산이 돼갑니다. 그런데 종합원가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있다.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1번 봅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십시오. 단골 메뉴다.
단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물량 자료 나와 있습니다. 후딱 풀어보자. 자, 제공품의 물량 파악한다. 자, 자산이다, 그지?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제공품 수량이 400개고 착수한 것이 450개. 토탈로 850 계산되네. 완성된 거는 800개고요. 기말 제공품이 50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도 850 됐지요. 그 다음에 문제 자료에서 기초 제공품 완성도가 제시되어 있지만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의 기완성도 무시한다, 그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기말 제공품 완성도만 고려하면 된다. 기말 제공품 완성도가 40%. 자, 파이프라인 그립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 8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끝까지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5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40%에서 멈추었다. 그지? 자, 재료비,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 봅시다. 문제에서는 가공비만 물었는데 학습 차원에서 둘 다 한번 계산해 볼게. 자, 800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적어줍니다. 처음부터 출발해서 끝까지 가버렸으니까 800개 곱하기 100%다 이겁니다. 자, 문제는 기말 제공품 부분이야. 자, 50개 이 부분.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몰빵 투입되기 때문에 40%에서 멈췄다 하더라도 재료비는 전부 다 받아 먹은 겁니다. 50개 곱하기 100% 50이라고 적어준다.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야금야금 발생하니까 50개 곱하기 40%만 가공비를 받아 먹었습니다. 5, 4, 20, 20개만 적어준다. 됐지요? 그러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합계는 850, 가공비는 완성품 환산량 합계가 820이 될 겁니다. 됐지요? 묻고 있는 거는 가공비니까 정답은 823번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원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기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합계이다. 맞겠지, 그지? 2번. 제공품의 기말 재고가 없는 경우 단기총 제조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와 같다. 그지? 산식으로 정리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조원가는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총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이렇게 산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 기초 제공품 0이고 기말 제공품 0이면 그지? 결국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와 단기 총 제조원가가 똑같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지? 3.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되지 않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의 합계다. 그지? 그래서 현재 의사결정에서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1에서 3번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일 겁니다. 정답 4번 읽어봅니다. 기회 원가는 여러 대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의 기대치 합계다라고 되어 있다. 그지? 합계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내가 A라는 대안을 선택했을 때 포기한 대안, B라는 대안, C라는 대안, D라는 대안 여러 개가 있을 거다. 그지? 내가 A, B, C, D 요런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A를 채택했다 이겁니다. 그때 이제 포기해야 된 B, C, D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을 말하더라 이겁니다. 그지? 효익을 수치로 표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A가 100이고 B가 80이고 C가 70이고 D가 90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익을 수치로 표시했다고요. 그러면 A라는 대안을 우리는 채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지? 그러면 B, C, D를 포기했잖아. 그지? 요 중에서 제일 큰 거 90이라는 것이 기회 원가다 이겁니다. 그지? 그런데 지문 내용은 요런 포기한 대안을 합계한 거다라고 했으니까 4번 지문이 틀린 내용이다. 됐지요? 자, 지웁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및 거래 징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해야 된다. 그지? 2번. 세금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한다. 이게 원칙이다. 그지? 3. 세금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발급해야 된다. 이게 틀렸다. 그지? 우리가 물건 판다고 나는 A고 상대방 물건 구입한 사람이 B라고 그러면 A는 B한테 발급하고 세금 계산서에 어떻게 기재합니까? 공급자는 내 이름 A, 공급받는 자는 B, 상대방 이름을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 구입하는 사람이 나한테 돈 줄 거다. 그지? 그런데 혹시라도 물건 구입은 B가 하고 돈은 C가 주는 상황이다고 그렇다더라도 우리는 누구한테? B한테 발급한다 이겁니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거를 좀 틀리게 지문으로 만들어 본 거네. 오케이. 그래서 공급받는 자와 대가 돈 주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고 그때는 대가 주는 사람이 아니고 공급받는 사람 이름으로 발급해야 된다 이거. 정답은 3번 되겠고 4번 확인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그지? 오케이. 문제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단골 메뉴다. 그지? 전세 버스 운송 용역. 여객 운송업은 면세다. 그런데 예외가 엄청 많았다. 그지? 택시 과세구, 비행기 과세구, KTX, 고속철도 과세구, 전세 버스 과세구. 뭐 그러다 보니까 차포 떼고 나면 남는 거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그지? 그리고 일반 시외버스. 그지? 우등고속은 과세니까, 그지? 뭐 그런 거 정도만 면세다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버스는 과세. 골동품 중개 용역 이런 거 우리가 면세에서 구경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러면 과세겠지 뭐. 워낙 세법이 방대하니까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내용도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어. 괜찮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답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도서 대여 용역 여기 나왔네. 그지? 도서 신문은 면세잖아. 그지? 도서 신문 면세. 도서 신문을 직접 파는 것도 당연히 면세고 빌려주는 것도 면세겠지 뭐. 3번이 정답. 4번 자동차 운전학원 교육 용역. 교육 용역 학원은 면세다. 그지?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 그지? 댄스 학원하고 자동차 운전 학원은 과세라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총 매출액 100만 원, 외상 매출금 연체이자 5,000원. 자, 이자는 과세 대상 아니다. 그지?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다. 그 부분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 겁니다. 매출 애누리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지? 그런데 총 매출액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차감시켜 줘야 된다 이겁니다. 별거 아니야. 회계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회계에서 순매출액은 무엇입니까?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뺀 거다. 그지? 그것과 똑같은 논리다. 다만 세법인
세법이다 보니까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 포함하지 않는 것,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연결시키기 처음에 어려워 보인다. 별거 아니야. 회계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100만 원만큼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혹시 매출 N으로가 생기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야 A 빼기 B 금액이 과세 표준으로 남게 되는 거다. 매출 할인도 마찬가지다, 그지? 100만 원만큼 세금계산서 끊었다가 매출 할인이 생기면 이 부분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어야 된다. 세법에서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었다. 판매장려금 금전으로 줬답니다. 이런 거는 과세 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은 철저하게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었는지로 접근한다고 했다,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표시할까? 그리고 판매장려 차원에서 돈으로 주지 않고 물건으로 준다. 이런 거를 판매장려 물품이라고 부른다, 그지? 그러면 과세 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플러스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그죠? 그런 내용도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손금 이런 거 차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계와 똑같은 논리다, 그지? 대손이 발생되었다고 매출액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그지? 그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100만 원에서 16,000원을 빼고 3만 원을 빼고 그렇게 계산하는 거고 결국 회계에서 말하는 매출액과 일치하는 금액이 도출될 겁니다. 됐지요? 자, 100만 원 마이너스 16,000원 마이너스 3만 원 이렇게 하면 95만 4천 원 되고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01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